오늘 아까 인사한 말 하실 때 그 가계부채 이야기 하셔서 이제 정책적인 그 입장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가계부채 상황 좀 아세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앞서 오전에 의원님들 질의에도 답변하셨지만 GDP 대비 80% 넘느냐 안 넘느냐가 실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느냐 아니냐, 내수에 영향을 주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3대 리스크에서 상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냐, DSR에 대한 얘기하는 게 있고, 금리 변동이 고정금리 중심이냐 아니면 변동금리 중심이냐 하려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듯이 우리도 인상하면은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들이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택가격 변동하는 경우에 그 주택가격 변동할 때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그 이제 대출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비속어 대출이 없기 때문에 나서는 또 리스크를 있고, 네.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의 이제 가계부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부의 동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에 어떤 식의 그 대안과 고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의 이런 확장 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그 문제는 금융 시스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너무 치중된 그런 금융 시스템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의 실제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건데요. 네. 실제 미국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일반적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순수 고정금리 데이터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한국은행 데이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데이터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별도로 했는데 네네. 없답니다. 한국은행 답변입니다. 예. 그러면 금융위는 제가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파악하는 게 적절하냐? 네. 지금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지금 하는 거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은 이른바 22년 기준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이 24.7% 정도 된답니다. 네. 근데 독일은 약 90%, 미국은 프랑스가 약 10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제대로 고정금리 관리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데이터도 제대로 있냐, 또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후보자께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제 책입니다. 그렇죠. 예. 이 책에서 덴마크 사례를 들면서 이제 덴마크가 가계부채 관리에서 일정 정도 시스템 회복력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예.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덴마크 같은 경우도 실제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 총량이 실제 이 책 쓸 때부터 해서 쭉 131%까지 됐다가 이제 겨우 84%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총량 관리 실패한 거 아닌가, 덴마크 사례 자체가. 네네. 덴마크의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다 전가해버리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덴마크의 경우에는 그 모게지 자산 자체가 일단 채무자가 자기 모기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구조 자체가 독특한 게 있고. 예. 예. 그래서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함께 했는데, 이 데이터 다 아실 겁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과 이후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달라집니다. 네. 한국이 76%, 75%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도 107%, 8% 갔다가 이제 지금 89% 가까이 됐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96%, 97%였다가 디레버리징을 세게 해서 네. 이제 70 몇 프로까지, 지금 68%까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했는데 우리나라 왜 못했을까요? 네. 디레버리징을 못하고 계속 오히려 더 가계부채가 더 확대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은 좀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예.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주 금융위기를 아주 심하게 겪은 나라들이 딜레버리징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한국은 그런 큰 위기를 그 당시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변동금리 비중도 되게 높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실제 대통령께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LTV 완화 이것에 대해서 DTI 규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 보면은 LTV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다가 서서히 완화하고 DTI도 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DSR 제도도 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에서나 금융당국자들이 계속 DSR을 강화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승범 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오시면서부터 그때 좀 비로소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좀 하셨고 예. 그 기조를 다시 또 이제 몇 년 동안 좀 약간 후퇴하냐 우왕좌왕했었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는데 이런 DSR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정책 가지고는 가계 부채를 제어를 못합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무차별하게 경제 전체 다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 부채나 또 어떤 특정 부문에 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SR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DSR 정책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는데 유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부여하면 쭉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DSR이 적용되는 가계대출 비중이 47%, 48%였다가 지금 오히려 최근 데이터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더 아직도 이제 DSR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여러 정책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DSR 관리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난 국감때도 얘기했지만 이 금융위에서 이거 DSR 관리하는 권한을 한국은행에다 부여한다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DSR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권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을 미시적인 그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 입장이 좀 다르네요. 이창용 총재 그전에 전 총재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어떤 그 거시적인 척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물론 중앙은행으로서 역시 하나의 인풋으로 이제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은 가계부채 그러면 총량 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게 직접 권한이다 권한이 아니다. 내지는 적어도 F4든 그 금융당국이랑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고민과 아이디어가 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직접적인 그런 정책 수단은 없습니다. 통화 정책으로는 너무 무딘 정책이고 또 개별 기관의 감독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DSR 정책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의견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 정책이 이제 여러 관련 기관들이 다 각자 맡은 바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금융 규제가 그 틀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